네, 총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주말 사이 금투세 폐지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각각 꺼내들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대통령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전 장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달력을 봤더니 총선이 다다음 주 수요일이더라고요. 이제 정말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먼저 살펴보면서 두 분과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대통령 지지율 그래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긍정평가는 36.5%, 부정평가는 보시는 것처럼 60.1%가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정당 지지율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7.1%, 민주당이 4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좀 추이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과 그다음에 각 정당의 지지율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우리가 각 정당의 지지율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없다. 왜냐하면 사실 선거를 한 2주 앞두고 그 정당 지지율은 이게 정당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화된 모습만을 보여줄 것이지 보여줄 뿐이지 이게 경쟁력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각 지역구에서 후보들의 개인 경쟁력이 여기에 이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함께 봐야 이 지표는 좀 의미가 있어서 왜냐하면 지난번 실제 지난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양당의 정당 지지도가 30대에서 37인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표를 한번 우리가 개표해 보니까 17.5%포인트 차로 여당이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눈여겨볼 거는 대통령의 긍정 부정이 60% 나왔다는 것. 이게 저는 조금 더 심각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라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 여기에는 상당 부분 좀 말하자면 힘이 실릴 수 있는 이거 수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국민들이 여기서 부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바라본다는 거는 정권 심판론이잖아요. 자, 정권 심판론이 왜 무섭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단일 이슈가 돼버리면은 전국을 하나로 묶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게 분노라든가 혹은 불만 투표가 되기 때문에 전 선거구를 하나면 일반 선거구 단일 효과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여당이 여기서 빨리 좀 출구 전략을 좀 모색해야 된다. 근데 그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당은 국민이 필요해서 찍어주는 정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민생 이슈라든가 구도를 과거 대 미래로 전환되든가 이런 좀 다양한 어떤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을 빨리 마련해야지 이 기류가 2주만 더 간다 그러면은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 굳어진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정당 지지율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의 움직임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뭐 동의하세요? 저는 대통령 지지율도 중요하고 정당 지지율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가 통상 총선 2주 전, 그러니까 선거 2주 전쯤에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유권자들이 이번에 투표를 할 때 어떤 투표를 할 것인가. 보통 마음을 먹는 계기가 한 2주 전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국민들의 여론을 많이 투표를 할 때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양쪽의 전통적인 지지층이야 그 변화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중요한 거는 중도층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도층이 투표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거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열세로 바뀌는 이 분위기가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지금 오늘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 상승을 보면은 이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수도권이나 지금 접전 지역에서 소위 정권 심판론의 무게가 더 실릴 가능성이 앞으로 높다. 그리고 그랬을 때 총선에 기권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쪽이든 찍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차악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쓸 경우에 이런 정권 심판론이 어디로 향하겠느냐? 소위 지지층의 결집도 플러스 알파, 즉 중도층이 표를 어디로 던질 것인가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당 지지율이 소위 국민의힘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반면에 민주당은 또 하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양새가 결국은 이제 기세 싸움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각 지역의 후보들의 소위 그 지역 경쟁력, 자기 인물 경쟁력과 합쳐지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돼 있습니다. 좀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오늘 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뼈아픈 상황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지금의 이 추세를 지키기 위한 그런 선거운동을 앞으로 이제 해 나가는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던 정부가 어쨌든 한 발 물러섰는데 저희가 앞서 실시간으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기자회견 보고 왔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그래도 고수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유연한 처리를 요청을 했고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느낌을 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윤 대통령이 좀 담대하고 폭넓은 전략적인 허용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정부가 그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이제 그 결자 해지를 하는 사실 담당자입니다. 근데 담당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걸 정당의 대표에게, 여당 대표에게 이 사안을 한번 절충 한번 해봐라고 얘기를 한 것은 상당 부분 그 폭과 그 여지를 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당에서 공이 이 이슈가 지금 벌써 한 3, 4개월 끌어오면서 장기화되는 데 따라 국민들의 어떤 피로감도 누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우려와 불안감들이 또 내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나도 아플 수도 있고 내 가족도 갑자기 아플 수도 있는데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어떻게 되나라는 국민적 불안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이 뭐 전략적으로 고려됐다기보다는 이거는 말하자면 의협 쪽에서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했던 것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한 기회 요인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풀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 아직도 양쪽은 강경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것과 우리가 정치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확실성으로 바꾼 다음에 국민들이 좀 미래를 예측하거나 삶을 예측할 수 있는 가시거리를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정치의 역할인 건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약간 이 뿌연 안개를 거치는 그런 가시거리를 지금 보는 역할을 맡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저 여지를 허용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의대 정원 문제가 가장 지금 핵심 이슈니까 저는 일단 거기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양쪽이 한쪽에서는 얘기잖아요. 강경하게 지금 발언한 정부 당국자에게 최소한 처벌해라. 아니면 또 이쪽에서는 말하자면 당신들이 이제 지금 전공의라든가 이런 데 대한 당근을 좀 줘야 한다. 지금 뭐 면허 취소 같은 데 대한 이러면서 접점을 찾다 보면 저는 언젠가는 이 부분이 또 한번 드러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상당한 기회 요인이 됐으나 이게 2주 사이에 이게 문제가 뭐 완전하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서 이 부분을 얼만큼 한동훈 위원장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 정말 얼마큼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상과 조율을 해내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증원 철회 의사가 있다면 그렇다면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또 강경하게 앞서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좀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발 더 물러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정부가 물러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소위 수술하겠다고 배를 열었는데 지금 꿰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도 이제 의사들이 이제 이거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좀 중재해 달라 그러니까 꿰매는 게 아니라 거기다 반창고 붙이고 온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게 수습이 되는 건가요? 아무도 만족하지 못한다. 즉 본질의 핵심, 논란의 핵심은 2,000명 증원입니다. 그 2,000명 증원을 갖다가 이미 지난주에 각 대학별로 이미 정원까지 다 조정해놨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거 다시 원점에서 재조정하거나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아까 최수영 평론가께서 전략적 용인이다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전략적 용인이 되려면 최소 뭐 증원에 있어가지고 좀 다시 재조정해볼 여지가 있다. 이 정도가 나와야 전략적 용인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거는 뭐 하도 여론이 이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전술적 후퇴를 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핵심은 2,000명 정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핵심이고 이것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오늘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퇴 이거 계속 진행될 거고 또 지금 뭐 의사들의 파업 이 강도는 더욱 올라갈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응급실의 가장 기본적인 응급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 응급실인데 이제 의대 교수들이 사퇴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응급실에 한계가 도래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료 대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를 막기 위한 일시적인 어떤 그 봉합 국면인 거지.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커다란 조정의 가능성이 안 보인다면, 즉 전략적 후퇴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사태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야 대표가 이제 다시 이제 민생에 좀 집중을 네. 하고 있는 최근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두 분께 좀 여쭤봤는데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포퓰리즘 이제 공약인 거 아니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들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떤 선거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요. 있죠. 어떻게 좀 네.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실은 이제 민생 관련 이슈가 더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선거라는 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 비춰보면 중요한 선거마다 사실 어떤 대형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른바 메가 아젠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뭐 그 일종의 그때 이제 뭐 경제 민주화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4대강 문제가 아니면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선거의 고비고비마다 그런 어떤 대형 어젠다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선거는 전혀 공천 파동만 양당에 있었지 전혀 뭐 메가 어젠다라고 볼 만한 어떤 그런 트렌드가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슈 없는 선거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이슈 선거로 좀 전환되는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민생에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꺼내 들면서 뭔가 여당의 역할과 그런 어떤 해결책 능력을 보여줘하는 그런 현안에 와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여당이 선제적으로 이런 게 그 말하자면은 이 정책 이슈로 들고 나올 때 대비해서 미리 좀 말하자면은 뭐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뭐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뭐 예산권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던짐으로써 뭔가 이 선거 국면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말하자면은 공약은 이게 실천이 될 수 있지만 야당의 공약은 이제 약속일 수밖에 없어서 이런 측면에서 약간 체감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이재명 대표가 이걸 꺼내 들었다는 거는 저는 어쨌든 뭐 그나마 좀 민생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정책 이슈에서는 제가 긍정적인 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현금을 퍼주자는 얘기를 꺼낸 거는 저는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재정 건전성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국가에서 이게 과연 정말 또 나올 공약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원래 역대 정부가 선거 앞두고는 돈을 푸는 게 상이었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민생 토론을 다니면서 공약한 것도 전부 일종의 말하자면은 예산이 나중에 민관 투자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일종의 말로써 공약한 거지 이게 당장 뭐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현금을 투입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는 사실 지난번 아무리 코로나 때 그렇게 뭐 100만 원씩 지원함으로써 그런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뭐 그냥 대안 없이 퍼주자 이런 모습들은 제가 보기에 야당 대표로서 정말 이건 그 정치적 금도를 좀 넘은 것 같고 여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금융투자소득세 이 문제도 사실은 지난해 증세가 세금이 안 거친다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걸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을 이렇게 그냥 뭐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여야가 아무리 좀 표가 급하더라도 좀 정제된 그런 공약과 좀 말하자면 정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표들도 이제 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발언들을 좀 쏟아내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좀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중국과 대만에 고맙다라고 하면 된다. 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이제 이거 대중 굴종 외교 아니냐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이것도 전통적인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특히 현 정부 들어서서 가치 외교를 지향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념과 그다음에 어떤 그 정체성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두면서 미국, 일본 중심으로 한 외교에 집중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예전부터 뭐 실용 외교를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왜 우리가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에 끼어드냐.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그 얘기는 이제 실용 외교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경제적인 이득,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써야지 지금 소위 말해서 어느 편들기를 할 경우에 지금 당장 우리가 중국의 수출이 대폭 줄었거든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의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 얘기를 지적을 한 건데 여기에 뒷말 딱 자르고 중국의 실세만 딱 따가지고 굴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경강부회다. 그리고 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사실은 이거 예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중국인들의 뭐 지방투표권 제한 이 부분도 지금 외국인 투표권을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때 주고 있는데요. 투표자 수가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이 얼마 되느냐? 13,000명 정도 돼요. 10만 명 중에 13,000명이 지방선거에 투표하는데 지방선거 선거구가 수백 개입니다. 그러면 그 13,000명이 어마어마한 무슨 표 결정력을 갖느냐? 전혀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이번에 지방선거권에 그것도 그 수많은 외국인 중에 딱 중국인만 짚어가지고 투표권 제한을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트럼프가 멕시코에 장벽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일종의 증오 조장이다, 이거는. 정말 혐오주의 정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제일 앞선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그런 그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정치 후퇴다. 좀 그런 점에서 이게 제대로 포인트를 짚은 건 맞는지, 과연 민주주의 확대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점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 모든 국가에 있어서요, 그 안보는 목숨줄입니다. 경제는 밥줄이고요. 그래서 어떤 정치 지도자든 이 목숨줄과 밥줄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금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 얘기는 그저 우리가 그러면 전 세계 150 몇 개 국가에 다 고맙다고 하고 다니면 우리 국내 문제, 우리 정치, 그다음에 우리 외교, 우리 경제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요. 가치 외교든 실용 외교든 전략적 모호성이든 전략적 명확성이든 그건 그 정부가 어떻게 해서 그 추진해서 국정과제로 나가면 될 일입니다. 결과로 국민에게 보여주면 될 일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 실수가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양안 문제가 우리가 이게 그냥 고맙다고 양쪽 해도 될 일입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양안 문제는 우리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게 만일 중국이 그 대만과 군사적 분쟁을 일으키면 우리 주한미군이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북한은 이 틈을 또 이용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를 마치 무슨 뭐 그냥 이게 고맙다고 얘기만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거야말로 호도하는 거죠.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국제정세의 시대는 나침반도 전략도 다 가지고 살아도 지금 이게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아니 이렇게 정말 그 고맙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외교라면은 어떤 국가가 외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물론 실용 외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해도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 패착이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중국과의 문제를 수면 위로 오는 순간 저는 보수층이 더 결집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제가 보기에 전방위적으로 지금 유세를 다니면서 자신감이 넘쳐서 과도하게 발언 쏟아내고 있는 게 이게 독이 될 것이라고 제가 언젠가는 경고했는데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그냥 정말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이 말들이 저는 총선 기간 내내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하게 리스크가 돼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이어서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 북부 분도와 관련해서 재정 대책 없이 즉시 시행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고 국민의힘에선 강원도 비하 발언이라면서 사과를 요청했거든요. 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이 경기 북부와 인접한 선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선이나 총선 때 좀 격전지였던 곳들이 있는데 뭐 춘천 갑도 그렇고 원주 갑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좀 총선에 이러한 발언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좀 과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뭐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논란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뭐 서울 편입 논란 이후에 이 분도 얘기가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이 분도의 핵심은 재정 자립도가 한 관건이거든요. 아까 용인 대통령께서 뭐 그 주재하는 회의 나왔지만 지방자치단체가 1조가 넘는 예산을 가진 곳이 경기도에만 6군데가 넘습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딨냐? 경기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그런 예산을 가진 곳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분도를 하게 되면 남쪽은 소위 말해서 지방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높아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북도는 그걸 못 누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북도가 후퇴하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실 경기도 남부에 비교할 만한 재정 자립도 가진 데가 없습니다. 울산 정도를 제외하면.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예를 든 건데 굉장히 부적절했다. 재정 자립도 얘기만 했어도 충분했다. 사과해야 됐고요. 근데 결론은 본질은 경기도의 분도, 그다음에 서울 편입 이런 부분들은 사실 투표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이거는 좀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균형 발전 그리고 경기도민의 어떤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 아닌가 봅니다. 예,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또 얼마 전에 춘천과 원주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직후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큰 실수를 했다고 봐요. 하나는 제가 보기에 이 발언을 왜 꺼냈을까?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슈도 아닙니다. 이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내에서 공천을 통해서 비명계는 다 제거했는데 지금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김동연 지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부 발언한 거라고 좀 봐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꺼내던 총선 이슈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굳이 이재명 대표가 먼저 꺼냈어요. 이거는 지금 오히려 지금 제일 당황한 사람은 김동연 도지사일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이슈가 이게 지금 뭐 총선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른 것도 아니고 굳이 언급 안 해도 이거는 실제로 어떤 현실 가능성도 지금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이걸 꺼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또 그 과도한 어떤 대권 가도에 대한 욕심이 낳은 또 참사라고 보고 또 하나는 강원도를 끄집어낸 건 우리가 그랬잖아요. 본인도 사과했지만 전락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겁니다. 아무리 이걸 선의로 봐주려고 해도 가난한 도와 붙어 살래? 이거잖아요. 핵심 얘기는.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기본소득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형평성을 얘기해서 본인도 지방 분권을 통한 경기도지사 출신이 같이 인접 지역을 이렇게 비하해도 되는 겁니까? 가난하면은 가난한 사람끼리 붙는 건 재앙입니까? 저는 이런 인식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평소의 생각이라 그러면은 저는 그렇잖아요. 말은 생각에서 드러나고 드러나는 생각들이 결국 나중에 태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제가 축구 용어로 치면은 닭공을 하는 것 같아요. 닥치고 공격. 근데 닭공은 축구는 재미있게 만들지 몰라도 정치는 저열하게 만듭니다. 그걸 좀 이재명 대표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민주당의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이유는 갭투기 의혹을 이제 숨기고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했기 때문인데요. 공천을 취소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여기는 공천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결정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결정을 한 겁니다. 250군데가 넘는 그 지역구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한석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세종갑은 잘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석을 갖다가 떼놓는,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민주당으로서 보면은 사실은 후보가 이 재산 신고를 하는데 당에다가 허위 내용을 갖다 신고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사실 당에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검증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국가선관위에다가 정식으로 또 신고될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입증이 바로 됩니다. 그런데 당에다가 낸 서류 다르고 국가선관위에다 낸 서류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고 화들짝 놀란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갭투기 논란의 후보가 등장하게 될 경우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냐? 과거의 소위 부동산 실정.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있었던 그 부동산 실정이 이게 다시 되떠올릴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사람 국회의원 만들어주려고 그랬어?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은 너네 다 집권하면 나중에 또 부동산 논란 또 벌어지겠네? 이걸로 번지는 거를 막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한석을 잃더라도 소탐대실하지 말자. 과감하게 포기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그렇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인 건데 저는 굉장히 뼈아프지만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미리 후보를 검증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재산 검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그런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전에 알기가 어려운 건 아니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글쎄 저도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건 꼭 민주당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후보자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료들 당이 제출한 거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서류가 사실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강제적인 동원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약서는 받죠. 이게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제 공천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서약서 받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자의 선의에만 기대는 거고 결국에 이제 이분이 중앙선관위에 내는 거는 사실대로 해야 되는 게 만약 그렇게 해서 당선되면 당선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건데 참 저는 이게 이제 어쨌든 양당 공천의 이제 좀 제도적 좀 보완이라고 보는데 저는 자꾸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게 저는 이분도 사실 이제 지난 대선 캠프 때 그 아마 이제 김혜경 여사의 아마 그 법률 담당 팀장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걸러지지 않는 게 저도 이제 이거는 당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지만 결국에는 이번에 친명이 너무 득세하면서 이런 것들도 좀 세심하게 좀 걸러지지 못한 것이 아닐까 문제 제기하고요. 더군다나 이분의 이중성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어떻게 이렇게 갭 투자 전문가가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했다고 홍보를 합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양두 구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 취소는 잘했던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후보자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는 됐어요. 그렇지만 옆에 이제 사퇴가 됐기 때문에 이제 표는 안 찍겠지만 사실 지난번 총선에서 여기 민주당 후보가 53%로
득표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거로 봐야 되는데 저는 아마 이 지역은 이제 이게 관건이 투표율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지난번에 53%를 찍었던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연 이번에 그럼 투표를 포기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저는 또 그 하나 측면에서 또 하나 재밌게 볼 대목은 그러면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가 더 싫은지 아니면 국민의 후보가 더 싫은지 아마 비호감이 더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제일 척도가 될 것 같아서 세종갑이 매우 흥미로운 또 지역구 하나로 떠올랐다라고 좀 논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또 실감이 되는 게 여야 대표들이 또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 선거운동 전에 마이크를 사용한 부분이 이제 불법 선거 운동이다. 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야권의 비례정당 후보인 그러니까 본인의 당이 아닌 야권의 비례정당 후보를 지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논란들이 불거졌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선거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식 선거전에 돌입하기 직전 아닙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열되는 모양새예요. 사실 마이크라든지 또는 이제 특정인에 대한 지지 선언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거든요.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물고 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즉 상대 정당 측에서 고소고발까지 가는 사례들은 그만큼 이제 상대의 약점을 갖다가 부각시키겠다라고 하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이걸 보고 지지층이 표를 바꾸진 않아요. 결국은 중도 표심에다가 쟤 나쁜 애들이야. 저 당 안 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본격적인 공식 선거전이 돌입됐고 중도 표심을 향해서 서로가 정말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을 알리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저는 뭐 동의하지만 또 하나 더 덧붙일 거는 우리 선거법 규제가 너무 말하자면은 포지티브 규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세부 규제가 너무 많아요. 원래 그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은 큰 틀에서 뭐가 안 되는 것만 딱 주고 나머지는 좀 자율과에 맡기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세세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선거운동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선관위 지도과에 물어보고 합니다. 아니면 선거법 전문가를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사안마다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꼭 될 소지가 많아서 사실은 이 지금 뭐 그 개소식에서 마이크 사용한 한동훈 위원장이나 영등포에서 유세하다가 마이크 썼던 이재명 대표도 사실 지금 고발이 된 상태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지금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기자회견에서 쓸 수 있으니까 내가 기자회견 한다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유세 형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야가 이거는 말하자면 선거법을 좀 바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크로 하나 육성으로 하나 호소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마이크는 안 되고 육성은 된다? 괜히 목소리만 더 아프게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선거법 규제를 너무 과도하게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정치 신인들의 좀 진입 장벽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허용하는 것을 이제 좀 막기 위한 현역들에게 유리한 걸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손을 안 대는 것 같은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여야가 이번에 23대 국회가 개원하면은 좀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네거티브 규제로 큰 틀에서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큰 말하자면 부정과 부패 소지가 없는 것들은 좀 열어놓는 그래서 좀 자율에 맡기는 이런 것으로 가야지 이렇게 마이크 등이 안 되니까지 이런 것까지 규제하다 보면은 사실은 선거의 본질이라는 게 희석될 수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여야 없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렇죠. 이제 뭐 마이크가 다 많이 하는 하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선대위를 이제 공식 출범했고요. 선대위 명칭은 파란 불꽃입니다. 뭐 요 뜻이 일단은 뭐 검찰 독재 정권을 파랗게 하얗게 불태우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는 하는데 요 파란색이라는 게 또 민주당을 또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조국혁신당은 출발 때부터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민 비조. 그랬다가 지역구는 민주당에게 비례는 조국혁신당에게 그랬는데 요즘은 바꿨었죠. 비조 앞으로 갔더라고요. 네, 앞으로 갔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는 지지율에서 상당한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히기 전략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애매해진 건 민주당입니다. 지금 비례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이 2위로 올라선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호남에서뿐만 아니라 뭐 부산, 대구 이런 지역에서 이미 2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례투표에서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이게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투표 결과 민주당이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에서 2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총선 다음 날 일면 타이틀이 바뀌어 버립니다. 민주당의 절반의 승리.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국혁신당을 견제할 수도 없습니다. 견제를 하게 되면 잘못했다가 정권 심판론을 갖다 희석시킬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소위 말해서 소위 진영 갈등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조국혁신당의 이러한 그 선거운동 정말 선거운동이 굉장히 뭐랄까요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집중도를 높이는 선거운동 방식이거든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이거를 참 때릴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입장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국혁신당의 이 돌풍 바람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거다. 의외의 결과로 비례에서 굉장한 돌풍을 일으킬 결과로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뭐 상당히 높은 상황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돌풍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게 각 정당이 다 뼈아파요. 조국 신당이 약진은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자의 분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가장 뼈아프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그 위성정당이 국민의 미래가 수도권 같은 데서는 지금 그 조국 신당과 그다음에 민주 비례 정당에 포위된 상황이 지금 뼈아픈 거예요. 또 이게 지금 굉장히 돌파구가 안 보이고 세 번째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반윤 반명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지금 이 조국 신당이 그 대체적으로 부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제3지대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이게 지금 제각각 이게 지금 말하자면 손익계산을 놓고 보면 다 인근 없고 다 손만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는 파란 불꽃을 했다는 거는 조국 대표가 굉장히 이미지 정치에 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 처음에 파란색이 광주를 또 상징한다고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색깔도 정치에 굉장히 활용하는 저 감각이 좋아서 과연 법학자인지 정치인인지 저도 상당히 그 유능함에 헷갈리는데 어쨌든 조국 혁신당의 이 기세는 제가 보기에 이제 다만 여기 여지는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가장 앞순위를 받은 분들이 당선되면 혹시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요건 아마 변수가 아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양당이 아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 같은데 이런 방탄 동맹이라는 이런 공격에 과연 버틸 수 있을까가 나머지가 과제지만 어쨌든 조국 혁신당은 확실한 실체를 가졌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자신감을 가진 캠페인을 전개할 정도로 지금 동력은 붙은 상황이다. 그리고 각 정당들이 다 뼈아픈 지점들은 와 있다. 이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돌풍이 남은 총선까지 계속 갈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고요. 네, 저는 더 확장성까지 모르겠지만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은 중도층이 그 부분에서 얼만큼 말하자면은 앞순위에 가진 분들이 혹시나 의원직을 잃었을 때 이게 방탄 정당 아니냐라는 그 의구심을 해소할 것은 좀 과제로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전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